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제론 담당하게 된 강복화 교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가장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가 법제론이죠. 3교시가 가장 어렵다고들 학생들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 법제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또 정부가 바뀌면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법제론을 쓰는, 저도 이제 법제론 관련된 책을 2권이나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제론 책을 이제 쓸 때 가장 기피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법제론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다시 개편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회복지사 1급도요. 옛날 과거에는 법제론에 법이 바뀌면 한 2, 3년은 시험이 안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2, 3년 후에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 그것을 바로바로 그해 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시면서 혹시 법제로는 기존에 있던 책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법이 많이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새로 들어올 때는 법이 또 첫 해 아니면 그 두째 해 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제론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교재 사용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교재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뀐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힘차게 시작하죠.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 사회복지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한 사회복지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은 뭐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기본 원리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어떠한가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개념. 사회복지법. 이게 여러분들 사회복지법. 공동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법.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말하나요? 공동체가 즐겁게 살기 위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강제성을 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소를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회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강제성을 띈 어떠한 행동과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개념을 볼게요. 첫 번째,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개념입니다. 사회복지법은 뭐냐 그랬더니 이 사회복지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사회법전 어느 나라 것입니까? 이거 나왔거든요. 지문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회법전 어느 나라에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회법전이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영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가 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개념에서 첫 번째, 미국은 여러분 정책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1930년도 사회보장법이란 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사회보장법이 이 나라에는 사회복지법이에요. 근데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란 말을 쓴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처음 사용한 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1942년도에 사회보장의 길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여러분들 1942년 ILO는 되게 중요한 단체죠. 국제노동기구. 이 국제노동기구는 단순히 국제노동기구가 아니에요. 노동자를 위한 기구가 아니에요. 즉 노동자가 노동자였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 되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걸 보고, 아하, 일반 국민들에게도 한마디로 그 노동자가 누렸었던 권리를 같이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조직이 바로 이 국제노동조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지난번에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만을 위한 기구이다. 국제적인 기구이다. 아니죠. 노동자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는데 나서주었던 조직이에요. 그래서 1942년도에
발표된 사회보장애의 길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키는데 또한 1조라는 조직이 1조를 한 기구가 ILO라는 거죠. 이러한 조직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체와 방법에 불문하고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법에서 공공부조도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험도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법도 규정하고 있어요. 즉 공공부조법은 5개, 사회보험법도 5개, 사회복지 서비스법도 24개 이런 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와 방법에 불문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8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위험이라는 8가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법이다. 독일은 뭐가 있다? 여기 나왔네요. 독일은 사회법전이 있다. 여러분들 독일은 굉장히요 관념적이에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법도 잘 안 바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념적으로 법이 오래 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회법이란 건 뭐냐? 사회법. 그래서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법, 이 사회법은 한마디로 어떤 법을 사회법이라고 하냐면 사회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해서 등장하였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체계에 속하면서 그 법의 영역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보장법이라고 하죠. 이 법들을 우리는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법이라는 거는 이제 좀 잠깐 또 지금 방금 읽었던 거 설명해 드리면 공법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공법이 있어요. 형법, 그 다음에 뭐 행상소송법, 그 다음에 형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공법이고 사법이 있어요. 사법에는 상법과 민법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공법과 사법이라는 커다란 그 틀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거, 즉 사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법은 뭐다? 예와 예의 중간.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것은 공법적 성격도 갖고 있고 사법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게 사회법.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독자 체계설이라고 얘기하죠. 독자 체계설 중간법이라고 돼.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얘기해도 하죠. 중간 체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국가마다 다 다르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유형을 볼게요. 유형. 두 번째는 유형인데 여러분 유형은 우리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챕터에 보니까 광의적인 사회복지법과 협의적인 사회복지법이라고 했어요. 이 광의적인 사회복지법은 공적이고 사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 광의적인 사회복지법. 그 다음에 협의적인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약자나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한정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광의적인 사회복지법은 광의적인 사회복지법, 협의적인 사회복지법,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한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 이거는 요보호자. 요즘에 요보호자란 말 잘 안 쓰죠? 뭐라 그래요? 수고권자. 그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것을 크게는 광의적 사회복지법, 작게는 협의적인 사회복지법. 즉 선별주의에 의해서 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협의적인 사회복지고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은 뭐다? 광의적인 사회복지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실질적인 사회복지법과 형식적인 사회복지법 이야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은 뭐냐면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은 요걸 말해. 협의적인 사회복지법.
형식적인 사회복지법. 다시 말하면 이게 협의적이라는 것은 딱 이름만 봐도 법의 법명, 법의 이름만 봐도 아 이거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이구나. 이게 협의적인 거야. 그다음에 형식적인 사회복지법. 광의적인 사회복지법은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이야. 즉 이름은 사회복지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이라든지 사회복지법에 추구하는 관점이라든지 방향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세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세법은 광의적인 사회복지법이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이죠.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선별적인 측면과 보편적인 측면의 정책들로 법이 만들어진 것들을 광의적, 협의적 사회복지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본 이념 볼게요. 사회복지법은 어떤 기본 이념을 갖고 있는가? 보편성, 그러니까 기본 이념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회복지는 이런 기본 이념을 갖고 항상 제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첫 번째, 보편성이라는 거지.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전체 국민이라는 거야. 교수님, 그 공공부조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요 보호자들, 즉 절대빈곤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되면서 옛날 과거의 생활보호법 때는 특정한 사람, 65세 이상이나 18세 미만이라는 아동이면서 또는 장애인이면서 가난한 사람이어야지만 보호 대상자가 됐잖아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 국민 누구나 가난만 하기만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공공부조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에게 형평,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 국민에게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회성이라는 건 뭘까요? 사회성. 사회복지법은 사회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의 체계인데 그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뭘 보장하려고 만들어졌다 그랬죠? 사회적 위험. 우리나라 사회적 위험 8가지.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부조도 만들어졌고 사회보험도 만들어졌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위험의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사회보장 체계 내에 있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안에는 재분배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재분배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선도 마련하는 거고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적절해야 한다. 적절성. 적절성이라는 것은 소득보장이라든지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간이나 급여액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4인 가족인데 2인 가족만 살아갈 수 있는 돈밖에 주지 않아.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죠. 또 예를 들어서 6개월 보장받아야 하는데 3개월밖에 보장을 못 해주겠대. 이것도 적절하지 않는 거죠.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적절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성. 보충성이라는 기본 이념이 있어요. 옛날에는 생활보호법 때는 동일급여를 줬어요. 동일급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빈곤선을 딱 그어놓고 빈곤선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만 구분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빈곤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동일급여를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행정이 발달되면서 이 빈곤선이라는 선 아래에서 얼마가 더 부족한가? A라는 사람은 10만 원이 부족해. 그럼 10만 원만 지원하는 거야. B라는 사람은 20만 원이 부족해. 20만 원 지원하는 거야. C라는 사람은 100만 원이 부족해. 100만 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충성이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성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국가가 보충적으로 도와준다는 뜻.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재원을 사용할 때도 보충적인 측면에서 그 급여를, 사회적 급여를 세워준다라는 뜻이고, 예방성이라는 것은, 예방성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죠?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예방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가 발달된 가장 큰 이유가 결핍이거든요. 즉 가난이에요. 궁핍. 그러니까 이 궁핍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국가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사후적인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미리 원조해주고 미리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 가난에 빠지고 난 다음에 원조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영국에는 1파운드의 치료보다 1온스의 예방적인 자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를 예방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과 재능의 개발 및 신장에 관련된 원칙이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사회보장을 하여 능력과 재능을 개발, 신장시켜 재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고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도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존에 갖고 있던 능력 말고도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다른 직장에 더 좋은 조건에 자기 능력에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업자라든지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그 훈련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신장시키고 재능을 신장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이념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 개발과 신장이라는 측면의 원칙 이념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어요. 민주성이라는 건 뭐예요? 보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인 결정 등 시행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간들, 그 다음에 이런 이해 당사자간들을 참여시켜서 민주성을 확보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복지법에는요, 각각의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가 민주성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것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간들도 다 모집해서 그들에게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 정책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민주성이라는 거죠. 사회복지법의 목표를 볼게요.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첫 번째,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건 뭐예요?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뜻이죠. 생존권 보장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또한 세부적인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예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겠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여러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최적생활을 보장하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면, 이 과목 법제론 수강을 하기 전에 정책론을 수강해야 돼요. 정책론을 수강해야지 법제론을 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론 듣고 법제론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열등처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독립노동자보다 절대 빈곤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면 한마디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야지. 즉 근로의욕이 상실돼요. 근로의욕이 상실되다 보니까 잠정적인
절대 빈곤층을 양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열등 처우의 원칙에 입각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증진한다. 사회복지라는 건 뭐예요? 더불어 사회복지의 증진. 한마디로 혼자 잘 사는 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권, 복지권의 보장. 복지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거는 20세기 때 얻어진 복지권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를 해준다. 소득 재분배가 뭐예요? 소득 재분배라는 소득 이전 현상이야. 즉 1차 소득 분배는 불평등해. 즉 여러분들이 직장 나서 돈 버는 거 실질적으로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국가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뭐를 하는 거야? 소득을 걷어들여서 다시 재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에서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를 이루면서 양극화를 최소화시켜요. 부의 편중,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형평과 그 다음에 통합. 형평이라는 거는 사회적 형평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 형평이랑 형평은 뭐예요? 형평. 기회를 준다라는 거야. 기회. 형평과 그 다음에 통합.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도 여러분들 너 혼자 잘났고 나는 혼자 뒤로 빠져나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이유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빈부의 격차도 줄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원리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목적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뭐다? 생존권 보장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생존권 이꼬르 사회적 기본권 이꼬르 또 뭐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은 이 4가지 기본 원리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보험법의 원리. 보험법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예방. 사전적 예방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서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보험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보험자가 국가, 독과점 형태로 강제 가입된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보험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회보험법은 한마디로 이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험의 방식을 선택하든 부구조의 방식을 선택하든 원조의 방식을 선택하든 아니면 보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거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보험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법에 관련된 원리. 보상은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위험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를 위해서 또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위험을 당해서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때 생겨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상법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퇴직연금 주는 거 이것도 뭐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는 거야? 퇴직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부조법의 원리. 부조라는 건 뭐예요? 자산조사를 통해 부조라는 것은 공공부조를 말하죠.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공공부조 안에 뭐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 법이 있죠. 어쨌건 이러한 부조의 원리에 의해서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이 확인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급여 방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조의 원리는 원조.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험의 원리는 사회보험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부조의 원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원조법의 원리는 뭐예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가 미충족되거나 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생존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한번 볼게요. 생존권을 위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생존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생존권이 뭔데? 그죠? 사회적 기본권 또는 복지권 또는 뭐라 그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것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그걸 좀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온 거 보세요. 사회보장의 길. 그거 누가 했죠? 국제노동기구 ILO. 두 번째 볼까? 필라델피아 선언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최저 기준안에 관련된 협약 국제노동기구. 업무상 재해 협력에 관련된 협약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의 해라고 해서 노령과 유족연금에 관한 협약, 의료급여 및 상병급여에 관련된 협약. 이거 다 누구야? 국제노동기구가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길을 볼게요. 1942년이에요. 사회보장의 길의 내용은요. 사회보장은 전 국민이 대상이고, 그러니까 보편주의를 벌써부터 표방하고 있죠. 모든 국민의 체제 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해서 보호, 공공기관을 통한 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한 게 1942년도 사회보장의 길이에요. 이게 어디서 했다고? 그렇죠. 국제노동기구 ILO. 두 번째, 필라델피아 선언 같은 경우는 국제노동기구가 그 국제노동기구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선언적인 선언문에 속합니다. 선언문은 법적 효력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안에 관련된 협약 해갖고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해야 사회보장이 된 나라와 되지 않은 나라로 구분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마디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가족, 출산, 장애, 유족 및 유족 등 9개 부분. 여기는 사회적 위험을 9개로 본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위험 몇 개? 8개. 8개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9개 부분에 있어서 적용될 사고의 종류와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관련돼서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대상의 보편적인 원칙과 비용 부담의 공평성의 원칙,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의 적절성의 원칙, 부양 수준의 원칙, 그 다음에 균일 급여의 원칙, 비례 급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9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최저 기준안에 관련돼서 공시한 협약이라고, 아니 공공연하게 선언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언하는 게 아니라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약문과 선언문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협약입니다.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상 재해에 관련된 협약 1964년에 진행했어요. 업무상 재해에 관련된 협약도 국제노동기구에서 했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령과 유족연금에 관련된 협약도 했고,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련된 협약도 어디서 했어? 네, 국제노동기구에서 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에 관련된 결의문 채택도 2001년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했습니다. 어쨌건 국제노동기구가 굉장히, 국제노동기구가 국제노동기구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연합이에요. 국제연합. 국제연합이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러니까 국제연합 유엔이죠. 세계대전 후 국가적인 안정보장 단계를 넘어 국제적인 안정보장 단계를 한마디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인권보장의 보편화를 한마디로 보편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45년도에 유엔 현장을 통해서 실질적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필하였고,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 여러분 쳐볼까? 세계 인권선언 언더라인 치고, 이 인권은 뭐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언문은 법적 효력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권선언 1948년도에 선언된 이 세계 인권선언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받을 권리에 관련된 생존권 관련 사항이 규정되었고 법적인 구속이라든지 국내법적 효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966년 국제연합 인권규약,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연합 인권규약은 A 규약과 B 규약으로 나누고 B 규약 선택 의정서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제연합 인권규약, 국제연합 인권규약, 이거는 제가 아까는 A 규약과 근데 파트가 달라요. B 규약이 있고 그다음에 B 규약 선택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볼게요. A 규약은요, 여러분들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규약이야. 뭐라고? 경제, 사회, 문화에 여기 있었네요. 문화에 관련된 규약이고요. 그다음에 B 규약은 뭐에 대한 거냐면 시민과 정치적인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인 권리, 요것들에 관련된 규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A 규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B 규약에 시민권과 정치적인 권리가 들어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엔이 또 했던 활동 중에 1967년도에 여성 차별 철폐에 관련된 선언, 여기도 선언이에요. 1967년도에 여성 차별 철폐에 관련된 선언들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엔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이때 당시 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나라도 많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들을 비롯해서 유엔이라는 커다란 조직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나름의 국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회복지법이 무엇이고 국가마다 다 각각 사회복지법을 부르는 호칭도 다르고 또 이 사회복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